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중일마. 네, 어록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됐네요. 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KBS에 나가서 이 말을 해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가를 해주신다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들이 있죠.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맥락인지 이제 이런 좀 의구심도 좀 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억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해가 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진정한가,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일본에게 어떤 받은 사과는 다 억지로 받아냈다는 뜻인 것 같고, 네. 또 거기서 좀 나가면 일본이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것도 내용에 들어있고, 더 나아가면은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 마음이 없으니까. 네. 마음이 없는데 왜 사과를 하느냐. 그런 사과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거냐라서 요거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지, 아니면 저쪽이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지 말자,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옳을지, 요건 좀 고민을 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세계사를 보면 항복선언한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서 항복선언하는 주체가 있나요? 뭐 그런 경우들은 없겠죠. 예를 들면 자국에서 어떤 이제 그 기존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으면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는 거죠. 그 표현을 강제를 하는 것은 그 표현에 어떤 담고 있는 함의를 그대로 그러니까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걸 강제를 하는 건데, 아니 학자잖아요. 김태우 1차장은. 네. 그걸 모르면서 저런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어떤 정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워낙 많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굳이 되풀이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이 김태효 1차장의 좀 학문적 배경,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갖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그 전에 무슨 연구를 그렇게 해온 거냐, 그리고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에 한번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김태효 1차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정리해서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김태효 그 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이분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자세히 이해를 하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뭐 정치학 전공하셨고 학부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박사를 하셨어요. 현실주의 국제 이론을 주로 전공하셨고,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 성균관대 교수를 이제 지금 하고 계신데, 이제 여기서 좀 그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 좀 특이할 만한 부분들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뉴라이트가 처음 시작될 때,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그 선언에 이제 이분이 참여를 하셨고, 그러니까 아주 그 뉴라이트 지금의 뉴라이트 기조에 이제 아주 초기부터 결합을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뭐 대일 외교,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관여하시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좀 파격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41살의 나이에 대외전략 비서관. 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이때도 이제 뉴라이트 계열에서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요. 이제 MB 정부의 그 대북 정책 핵심이 이제 비핵 개방 3천을 실제로 입안하고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번 정부에서는 지금 안보실장이 4번째 바뀌는 과정에서도 계속 지금 차장직을 맡고 있어서, 또 지금 외교 정책이나 대북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뭐 실세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지금 뭐 엊그제 보니까 이런 칼럼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안보실장이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어차피 김태효 차장이 다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고, 또 뭐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김태효 차장의 아버지가 검사장 출신이세요. 그래서 서울지검에서 공안부장도 하시고, 대검 중수부장도 하시고, 그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검사셨던 것으로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만, 대통령과는 좀 그런 인연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학문적 배경을 좀 훑어야 될 텐데 교수님이 김태호 1차장의 연구 논문을 좀 이렇게 쭉 보셨다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 과거에도 조금 이제 이분이 이런 발언을 하실 때 대체로 이제 학자 출신들이 정부나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는 대체로 보면 학문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발언들을 언론에서 보거나 하면 대체로 그분의 논문을 좀 찾아봅니다. 그래야 이제 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오늘은 뭐 제가 논문을 한 10편 정도 제가 찾아본 것 같아요. 한 20년 그래요? 가까이 예. 걸쳐서. 근데 그 중에서 한 5편 정도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그 이제 이분은 뭐 학문적 배경이 보면 일단은 미국에서 학위를 하셨는데 일본 전문가예요. 네, 그래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이 다 일본에 관련된 논문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이 지금 이제 그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이제 그런 국가가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것이 되었느냐 이제 그 영향이 뭐냐 이제 이런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셨고 그 이후에도 주로 발표한 논문들이 대체로 일본과 관련된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한 3개 정도 먼저 그 조금 설명드리면 2001년, 2006년, 2020년 이렇게 좀 한 20년에 걸쳐서 아주 일관된 입장을 갖고 계신데 2001년에 그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이런 이제 그 논문의 제목인데 이런 제목의 논문인데 97년에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 바뀌었어요. 네. 그때 이제 바뀌면서 그 영향이 뭐냐라고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미군이 이제 활동하게 되면은 일본이 이 새로운 방위 그 협력 지침에 의해서 후방 지원을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때 당시에. 근데 문제는 그 후방 지원에 한반도가 포함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논문 제목 자체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2001년 당시에 이제 벌써 이런 해석을 하신 거죠. 한반도에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조건이 이번에 개정된 미일 신방위 협력 지침에 따라서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협약은 미국과 일본이 했는데 그 내용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반도고 이 지침에 따라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충분히 타당하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논문이지요. 그 2006년도에는 한일 관계 민주 동맹으로 거듭나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위대를 군대라고 칭하지 못하고 주권 국가로서의 교정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일본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있다면 그것은 편협하다 이런 것이고요. 2020년에 이제 최근이죠. 일본은 보통 국가인가 이제 이런 제목의 논문에서는 평화 헌법을 지금 일본이 그대로 둔 채로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위대의 집단 자유권을 일부 허용하는 이런 그 외교 조약이나 각종 법제화가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일본의 헌법과 법률상의 괴리가 이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을 한일 양국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을 꾀하는 것이 대단히 도움이 된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이런 그 헌법과 법률 사이의 괴리를 좀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의 유사시에 일본이 좀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오랫동안 학문적으로 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상황 전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한일 관계가 준 동맹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진단을 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김태우 1차장의 논문을 보면은 그걸 선제적으로 주장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런 거죠. 네. 이제 이분의 어떤 저는 신념이라고 봐요. 이분의 이제 학문적인 신념이기도 하고 또 그건 아마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국의 보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 남북 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 또 이제 그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념 갈등이 이렇게 또 나타날 때 그것을 조금 이용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이제 그런 안보 기득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잘 활용하는 보수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것이 이제 좀 신념화하고 또 이렇게 그것을
이론적으로 또 신뢰하고 계신 네. 그런 신념형 보수라고 예. 할까요? 예.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보수가 있다고 보면 저는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에 해당하지 않아 후자에 아주 전형적인 분이 아닌가. 네, 이제 이분은 정말 신념인 거죠. 그러면 그 네. 신념이 왜, 그러니까 그 신념의 근거가 뭘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최근에 국제정치학자들 중에서 국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그런 표현을 가끔 쓰셨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요. 김태호 차장에 대해서 당시에 비서관 할 때 다른 분들이 아니 김태호 차장 당시에 비서관이 조금 그 강경한 입장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가 있을 때 그때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한국의 네오콘이라고 봐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신념형 학자 중에서는 마지막 남은 반공주의자 세대가 예. 아닐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예. 그래서 이제 아주 강력한 그 어떤 이 안보 전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논문을 제가 쭉 읽어보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그 문장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런 공포감 같은 게 제가 느껴져요. 논문에서 예. 보면 이런 거죠. 북한과 중국과 소련, 이제 지금 러시아죠. 예. 이제 오랜 동안 이 3국은 군사적 동맹 관계에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사적 원조들도 서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6.25 전쟁에 함께 이 세 나라가 참전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군사 동맹을 이제 이렇게 맺어왔고 유럽이나 이제 중앙아시아에서는 조금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적어도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중국과 소련 이제 그 러시아가 북한과 아주 밀접한 군사동맹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하려고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해 온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북중러의 이 군사동맹 관계는 대단히 강고하다. 예. 근데 거기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한미일 동맹인 거죠. 우리는 한미일 동맹인데 한미 간에도 군사동맹이 있고 미일 간에도 군사동맹이 있는데 한일 간에 군사동맹이 없으니까 우리는 한쪽 축이 빠져 있어서 네. 불안한 거 아니냐. 유사시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유사시에 남북 간에 큰 교전이 벌어지면 주로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전개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럼 후방 지원을 일본이 저 멀리 떨어져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자위대 군함들이 근접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독도 앞바다에 들어올 수 있어야 이게 이제 안전하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이런 논문을 쭉 읽어보고 제 주변에 얘기할 때 김태호 차장은 정말로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 왜요? 일본 자위대 군함이 독도 앞바다에도 못 들어오는 이런 불충분한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거는 너무 취약하다. 그러니까 한일 간에 아주 강력한 군사동맹이 있어야 네.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안위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정말 그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우리가 김태호 차장의 입장을 조금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일 관계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 주셨고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뭔가 논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한미 관계나 이제 특히 그 한미 관계보다는 또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쓰신 논문 2개를 좀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2019년에 신아시아 안보 질서 2030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이제 이런 제목의 논문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아마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일 텐데 친북 반일 민족주의에 종속된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는 상호 신뢰와 정책 공조의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친북까지는 뭐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또 보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반일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한일 관계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 같은 것을 미국이 이제 요구할 때 야, 니네 둘이 좀 이 문제 해결해라라고 네. 하면 우리가 빨리 우리가 좀 억울하고 손해 보는 부분이 있어도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쟤네가 사과하기 싫다는데 네. 그런 건 그냥 다 빼놓고 그러면 빨리 뭐 합의해 주자. 이제 왜냐하면 지금 뭐
이 북한의 위협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일본과는 그냥 과거사는 덮고 빨리 화해하자. 그것이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다. 이제 이런 입장을 충실하게 지지하시는 것 같고 네. 또 상당히 흥미로운 이번에 그 논문은 사실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를 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2016년에 쓴 대북 정책의 국론이 모아지지 않는 이유라고 네. 하는 논문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제 공조가 그 북한의 전략 물자 확보 차단에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네. 북한의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을 접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생활 물자 정보의 공급은 더욱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을 올바른 길로 변화시키고 통일 기반을 잘 구축하려면 우선 대북 정책의 목표와 방도가 바로 서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주장을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광복절 경축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번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예를 들면 뭐 사이비 지식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여러 번 반복해서 공격하고 또 이제 그 자유를 굉장히 일방적으로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공세적인 그런 그 변화를 추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광복절 경축사의 기념사에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면 몇 년 전에 김태효 차장의 논문에 이미 다 나와 있었던 내용들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 김태효 1차장의 그런 학문적 주장이 그대로 스며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거의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장에 그런 입장이 나오는 이유도 대단히 명확하고 예. 그 배경도 분명하고 그리고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그 북한의 여러 가지 물자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보내겠다 정보를 유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방금 읽어드린 것 중에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을 접하도록 하는데 생활물자와 정보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대북전단에서 거기다가 쌀을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정보가 든 USB 같은 걸 넣는다든지 이런 건 사실상 이 논문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왜 안보실장은 4번이나 바뀌어도 네, 우리 김태효 차장은 바뀌지 않는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큰 변화가 없는 더 강력한 입장을 광복절에 또 표명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쭉 정리하면 역시 김태효 1차장은 실세 중에 실세다. 그럼요. 외교안보 파트에 있어서. 그럼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항상 보면 뭐 이제 그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도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북 외교 그다음에 대미 외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의 핵심 축을 일본 중심으로 항상 사고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적대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잘 풀려면 결국은 일본과 빨리 화해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일본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과거사는 좀 묻어두고 사과할 생각이 없으니까 네. 묻어두고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여러 가지 다른 부분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때도 잘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앞장서서 주장하다가 당시에 한일 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네, 지소미아는 이제 그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걸 밀실에서 또 결제 라인 없이 추진하다가 당시에 사임했죠. 네. 근데 그런 그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본인은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근데 MB는 독도 방문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소미아는 하는 게 옳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의 일본 대일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어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강력하게 네. 또 이렇게 한국에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추진했기 때문에 일본이 또 신뢰하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김태효 차장이 그 2009년이죠. 나카소네 전 총리가 세운 연구소에서 차세대 지도자 상도 받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뭐 또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외교 군사 쪽의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는 근데 이 그 한일 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는 우리가 별로 얻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은 어쨌든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거기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을 일본은 이제 얻어가기를 대단히 원하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얻을 수 있는 대북 정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미국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우리는 한미 간의 협의를 하면 거의 대부분 알 수 있는 내용을 일본한테 추가적으로 받는 정도라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거의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없고 우리가 일본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많다. 결국은 이거는 일본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인데 이런 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김태호 차장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고마워할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같은 학자로서 이런 학문적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제가 전공도 저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학문적인 자유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또 다 그 입장도 다르고 또 진보적인 국제정치학자가 있고 또 보수적인 국제정치학자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데 어쨌든 현실주의 정치, 이제 그 사조 중에 이론적 사조 중에 현실주의에 입각한 분들 중에 가장 좀 반공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거 미국에서는 지금 좀 없어지지 않나 싶은데 네오콘에 가까운 그런 이제 학자이신데 저는 충분히 학문적 입장에는 개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학자로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또 국정 운영을 관여해서 지금처럼 이제 아주 큰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어떤 운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좌지우지 하시는 건데 문제는 이런 거죠. 과거에 저희가 2015년에 위안부 합의를 맺었는데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법농단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렇게 10년이 지금 다 지나고 있는데도 이걸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 간의 이런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뭔가 영향을 주면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학자적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신념은 당연히 본인이 펼치고 싶은 거겠지만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개적인 논쟁을 저는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저의 생각은 이렇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잠이 안 온다. 네, 한일 군사 동맹이 없으니까 정말 우리의 군사 방위 태세가 너무 취약한 것 같아서 저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인 논쟁을 좀 하고 그리고 특히나 국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또 아니면 국민들을 상대로 공론장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공개적인 논쟁은 둘째치고 안보실 안에서의 토론이나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건 안 되겠죠. 이렇게 실장을 막 여러 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차장의 위치에 있는데 이번에 토론이 잘 되겠습니까? 안보실장 교체 배경에 불화설이 있다 이런 불화 내지 갈등설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불화 내지 갈등의 한 축이 누구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봐서는 여러 가지 불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신임을 또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좀 그걸 느꼈는데 경축사 끝나고 나서 경축사 기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해명을 했잖아요. 용산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경축사의 기조를 김태호 차장이 한 것이 분명하구나. 두 번째는 좀 고맙겠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지소미아를 추진하다가 소위 얘기하면 잘린 거죠.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논란이 있으니까 오히려 변호를 해줬잖아요. 일본의 마음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태호 차장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 때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그렇게 각별하다면 변화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이게 돌발 발언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것은 돌발 발언이 아니고 일본인의 마음 얘기 과거에 하셨어요. 이분이. 언제요? 2015년에 조선일보에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분명히 1965년 수교 당시 정부 간 약속으로 명문화해서 사과하고 보상했는데 한국의 법원 판결과 한국인의 여론이 아직도 일본의 책임을 묻고 있어서 곤혹스럽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이 사과를 해도 과연 한국인들이 이를 마지막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또 그런 국내 여론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벌써 일본인의 마음에서 보면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이미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의 마음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좀 이분이 걸리더라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해도 이를 마지막 사과로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은 그 지금 독일 같은 나라들이 하는 걸 보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보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피해자가 그것을 납득하고 이해할 때까지 특히나 국가 간의 이런 중대한 전쟁 범죄 같은 것들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아니,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예. 사과라고는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게 사과라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본인의 마음 쪽에서 보면 마지막 사과였으면 좋겠는데 또 하라고 한다. 그 65년도에 했는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사과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과라는 표현이 저는 이렇게 탁 걸리는데 이렇게 좀 일본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면 또 한국의 공직자니까 우리 국민의 마음도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럼 그 두 가지를 잘 양쪽을 잘 그 균형되게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인의 마음은 참 이렇게 잘 헤아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명을 할 때도 그런 워딩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이분의 입장에서 한국인의 마음들은 어떤가? 우리 국민의 마음은 이런 이야기가 또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그래야 균형 잡힌 외교를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태호 1차장의 학문 세계. 그래서 그 학문적 주장이 어떻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스며들고 있는가. 이걸 좀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으로 좀 꾸며봤는데요. 오늘 순서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관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